2023년도 건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저는 농법인 명률의 대표 노무사 최정일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 많은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경기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는 사업장의 관리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말씀드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세 가지 형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건설 관리자가 노동관계법에 대한 주요 동향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해서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노동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에 따른 로드맵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향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요 노동관계법의 개정 사항입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 최근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4일에 산업계 등의 고충 처리 해소의 목적으로 해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이 아무래도 변경된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불법 고용을 이유로 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제18조하고 제18조 3항과 제21조 2항에 따라서 벌금 처벌이라든가 범칙금 처벌을 받은 고용사업주가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에 대해서 고용사업주의 처벌과 관련해서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는 12월 4일 이전 처벌 대상자는 이제 특별 조치에 따라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별 해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다만 12월 5일 이후부터 외국인 불법 고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외국인 고용이 일정 기간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용 해제 조치 이후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사적 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시고요.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받을 수도 있으시고 근무처 변경이라든가 추가 허가가 가능하시고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등을 통해서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은 외국인 고용 허가에 의한 방식과 외국인 고용 허가가 아닌 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에 의한 방식은 E9이라든가 H2 방식에 의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외국인 고용 허가가 아닌 방식에서 현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식은 F4, F5, F6 같은 영주권 형태의 비자와 F4 비자에 의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F4 비자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시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공, 목공, 배관공, 용접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자들 외에 비전문 취업에 의해서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를 승인해 주는 곳은 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로 본다면 고용허가서라든가 특례고용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이 취소된 자 그리고 외국인 고용을 위반하거나 출입관리법을 위반한 자,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 허가를 통한 외국인 고용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특별 조치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특별 해제 조치 외에 이러한 고용 허가에 따라서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노동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건설 현장 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조치에 대한 완화입니다. 사업장에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고법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 외에 국토부에 보고하는 사고조사에 대한 국토부 보고조치가 따로 있죠.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2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현재 입법에 고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내년부터는 6시간으로 최초 사고 신고가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따른 건진법에 따른 사고에 대한 보고 조치를 본다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1차적으로 CSI에 6시간 이내에 사고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는 2시간입니다. 하지만 입법에 고된 내용이 변경이 되면 6시간으로 변경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고조사를 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한 조치가 건지법상의 건설공사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고조치와 또 다른 내용이다.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현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2시간 보고에서 6시간 보고 형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보고는 이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노동부에 보고하는 방식은 사망재해라든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중대재해 이외에 일반 재해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대한 내용은 건진법상의 보고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두 가지 다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좀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셔야죠. 필수적으로. 정기교육도 있으시고 채용시 교육도 있고 특별안전교육도 있고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부에서는요, 최근에 안전보건교육 관리 규정을 변경해가지고 약간 교육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확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교육 대상이 근로자, 현장 실습생,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으로 명확하게 재규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 선정 시에도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특례를 확대시켰는데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관리자 등이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정기교육을 면제한다라는 거고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를 안전보건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한다라는 거고,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 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 기준도 확대가 됐는데요. 회사의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된 이사, 그리고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 중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교육은 채용시 교육, 정기 교육, 특별안전 교육, 작업 내용 변경 교육,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이렇게 여러 형태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교육은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용근로자 채용을 하실 때 우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셨다면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으로는요, 매 분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교육을 하시는데, 이 정기교육이라는 것은 꼭 집체 형태로 해서 모여서 일정한 6시간 동안을 한꺼번에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쪼개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교육을 한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우리가 TBM 형태의 교육을 하시면서 정기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별 교육은 해당 종사자에 대해서 2시간 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의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요,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우리 소장님을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선임을 하시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신규 6, 보수 교육에 대해서는 1년에 6시간을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34시간, 그리고 보수교육으로서는 24시간 이상을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크레인을, 물론 이제 지금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이죠. 지금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시면, 우리 사업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한다면 타워크레인 등 이런 건설 기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죠. 본인이 사업주, 백호라든가 우리가 현장에서 지게차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서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내 차를 가지고서 사업장에 임대계약 형태로 해서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받아서 건설 기계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특수형태의 근로자라고 얘기하고요. 건설 현장에서 특수형태의 근로자는 건설 기계 종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설 기계 종사자라고 한다면, 건설 기계 근로자로서 이 사람이 사업주라고 한다면 특수형태 근로자인데, 특수형태 근로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주는 그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2시간, 그리고 특별교육으로서는 16시간의 교육을 이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무 제공 시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보호구 착용이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사고 관련된 내방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기계구조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련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이 바로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제공돼야 될 노무 관련된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셔야 되는데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휴식 장소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시고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여기서 휴게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상시적으로 50인 이상 건설업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50억 미만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23년 8월 18일, 내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50억 공사냐 아니냐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그 근로자 수가 50명을 사업장을 기준이에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본사 사무소라 하더라도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될 의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용을 편리하게 휴게시설의 사용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기 가까운 장소에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조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과 음용 같은 경우는 가능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 기준으로 본다면 특히나 이제 건설 현장에서 설치를 하신다면 설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면으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도 설치할 수가 있으신데요. 긴급 도로 작업이라든가 맨홀 작업, 가로수 정비라든가 전기통신 작업 등과 같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을 하셔야 될 상황 같은 경우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서 근로자가 편하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확대되고 비과세도 상향이 됐는데요. 2023년부터. 자, 2023년부터 먼저 최저임금이 기존의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상향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76,960원, 23년부터는 76,960원이 되고요. 그리고 월 환산, 월급 형태로 우리는 근로자한테 40시간 기준으로 주고 있다. 일주 40시간, 유급주유 8시간을 포함해서 한 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환산되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곱하게 되면 201만 5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그리고 수습근로자 3개월 동안에는 90%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658원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요, 내년에 한 200만 원 이상을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으려면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냥 급여만 비과세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은 빼고 계산을 해왔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우리가 지난 정부 때 갑자기 인상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 안충을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이 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일정한 시기적으로 최저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입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회사의 상여금이라든가 그리고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급여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3년 같은 경우는 5%, 상여금에 대해서는 5%, 그리고 또 식비,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 등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1%를 뺀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급여명세서를 보면은 이 근로자가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연장근로, 상여금을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총 급여액이 200만 8만 원이었다라고 본다면, 근데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기본급이 150 그대로 반영될 거고요. 직무수당도 최저임금 반영할 때 그대로 반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교통비, 식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20만 5천 원이었는데, 그럼 20만 5천 원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식대라든가 이런 경우 10만 원 중에 2023년 월 환산액 최저임금이 20만 580원 곱하기 1%가 되니까 2만 105. 나머지 금액이 17만 9,895원이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여금 같은 것도 그래요. 최저임금, 23년 최저임금의 5%가 10만 529원이니까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금액으로 보니까 185만 4,366원이고 이걸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니까 8,872원이 되고요. 이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도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복리후생비라든가 정기상여금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존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23년부터는 10만 원이 비과세였는데 이제 2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수 총액에 기존에 이제 10만 원만 만약에 200만 원의 근로자라 했을 때 10만 원만 비과세였는데 그중에 19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식대로 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 20만 원이 비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를 가지고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보수 총액에서 식대가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 총액이 줄어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4대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보수 총액이 줄어드니까 4대 보험료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나 둘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보시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기존에 식대가 10만 원만 반영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20만 원까지 식비를 반영해서 보수 총액을 감소함으로 해서 실수령 영역이 증고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핵심은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를 52시간을 초과해서 할 수 없다고 보니까 사업장에서 이거 더 많은 일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 특히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시는 이런 형태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관리를 일주 단위로 하지 말자. 52시간, 일주 52시간 이게 아니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를 평균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맞추자라는 내용이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를 많이 했으면 그 연장 근로만큼을 휴가라든가 휴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을 우리가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제한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도 확대하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전문직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시는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구를 하다가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게 입장이다라는 얘기죠. 또 임금체계도 개편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형태, 직무급, 그 사람의 직무에 따라서 직무에 따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급 체계로 변경하는 이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 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겠다.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된 제도 개선 관련된 과제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라든가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과남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자체를 아무래도 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로 본다면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의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이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는데 연장 근로의 최대 한도는 12시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1주에 52시간제라는 것이 기본 40시간과 1주 연장 근로 최대인 12시간을 합산을 해가지고 52시간만 연장 근로, 전체 근로시간을 52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일요일 날 일한 것도 연장 근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가 아니라 이제는 연장 근로 시간 안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쨌든 간에 일주일간에 52시간 내에서 근무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에 예고되어 있는 내용, 이주환 의원을 대표 발의를 해서 입법에 예고된 내용으로 보면은 연장 근로를 일주 12시간으로 하지 말고 전체 월 단위로 해가지고 52시간 또는 620 연 단위로는 625시간이죠. 이걸 평균을 하게 되면 52시간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딱 주 단위로 해가지고 52시간을 제한하지 말자. 그래서 1년에 625니까 12로 나누면 그래도 52시간 평균 되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연장 근로를, 그러니까 총 근로, 일주 단위의 근로시간제가 아니라 월 단위, 연 단위의 근로시간제로 바꿔서 시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괄임금제는 현재 위법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법에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판례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임금 지급 관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정부에 현재 노동개혁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포괄 관행이 오남용되어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과 일할 만큼의 보상받아야 되는 실근로 보상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은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대표 발의를 해서 입법 예고된 내용인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뭐 정액급제라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해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됐다. 이거 우리가 300만 원 줄 테는데 300만 원에는 근로 기본급,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다 포함해서 300이다. 이렇게 아예
어떤 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다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액급제, 그리고 정액수당제,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인데 뭐 연장근로 몇 시간, 휴일근로 몇 시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정액수당제의 포괄임금 방식을 제한을 시키겠다.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측정이라든가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측정과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노동부에 뭐 이런 진정사건들이 제출되거나 그랬을 때 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인증을 해주겠다. 제출 의무화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시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시간을 인증하여 분쟁을 없애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문제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특히나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게 일당을 미리 정해놓고 일당 곱하기 출력 공수, 한 달 동안의 출력 공수를 가지고서 곱해서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시죠. 그 임금 지급되는 내용에는 하루에 8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주 5일을 계속 근무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주수당, 이런 내용들이 포함한 포괄근로계약 형태로 현장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 계약 방식에 제한이 있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제 포괄임금제보다는 시간급제 근로계약 형태로 변동이 돼야 될 것이다. 시간급제 근로계약을 하시면서 근로자들의 1시간당 시간급을 정해놓고 근로자들의 출근일과 근로시간을 측정을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한 주간 만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자들에게 주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포괄 근로계약이 아니라 시간급제 임금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이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2022년 11월 30일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별도로 발표를 했죠. 로드맵은 2026년부터 OECD 평균 수준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0.25까지 낮추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0.43인데 0.43에서 향후에 0.29까지 사망재해를 낮춰보겠다라는 로드맵을 짰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큰 틀의 4가지라고 본다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겠다. 세 번째로는 참여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를 확산을 시키겠다. 네 번째는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겠다. 이게 큰 틀의 4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 규제 예방 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위험성 평가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또 자기 규율 예방 체계 뒷받침을 위한 감독 행정 법령 기준을 정비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 지원, 그리고 또 8대 요인 현장 중심의 특별관리, 그리고 원화청 상생협력 강화와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를 하겠다라는
있다라는 거고,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위해서 전문기관 간 연계 협업을 하고 응급의료 비상 상황 대응 체계라든가 중앙적 협업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 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건설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다. 위험성 평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돼 있죠. 현재로도. 위험성 평가라는 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예 법에서 의무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가 이 자율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기본 지침서들의 노사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규범을 마련하는데 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더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 우리는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는데 이 위험성 평가 제도 자율규제라는 의미는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가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중대산업재해가 났는데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까지 근로감독, 산업안전 감독의 체계가 처벌을 위한 체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은 먼저 처벌하는 것보다는 시정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언론의 평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의무화돼서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면 옥상옥이다. 어차피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자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안전을 이행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 이후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그래서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50억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2년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내후년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이 뭐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경영 책임자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서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를 한다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는 5명 이상의 사업장부터인데요. 공포 후에 1년 경과날로부터 시행이니까 작년에 공포가 돼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하시는 거고 50명 또는 50억 이상이죠. 50억 이상 건설공사는. 하지만 50억 미만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2년이 유예됐다. 공포 후 3년이니까 시행 후 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장에 이제 우리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1년 동안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하셔야지만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또는 대표이사,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 이런 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사망재해, 그리고 부상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본다면 여기에 열사병 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열사병이.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옥외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시는데요. 고열 작업 중에 사고가 뜨거운 무더운 날에 사고가, 폭염 상황에서 사고가 근로자가 쓰러지시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단지 직업성 질병, 사고가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업장의 기준은 현장을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라 전체 회사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A 현장, B 현장, C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에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처벌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책임의 주체와 보호 대상을 보시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주,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인데 경영책임자에는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의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할 정도의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런 사람의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중소건설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안전보건 담당 임원으로 특정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이 안전보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돼서 책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그리고 단계별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이 보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 건설기계 종사자죠. 그런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가 하도급을 줬는데 하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 하수급인 소속의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해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될 안전보건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11가지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행하셔야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중대재해처벌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내용의 핵심은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회사의 목표, 안전보건이 회사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방식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이 경영방침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사업장 내의 체계적인 사업장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의 전담 조직은 건설업 같은 경우 시공능력 상위 200위권 건설업체라든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전담 조직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본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 관련된 담당자가 사업장에 선임되실 필요까지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한 업무 절차 마련과 점검을 하라는 건데요. 반기 1회 이상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 평가가 이제 핵심이 되는 사항이죠. 이번 정부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 위험성 평가가 법 내용 안에 명확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당연히 실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 차원, 그러니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관리비가 계상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단지 산업안전관리비에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실시할 수 있고 계상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컨설팅도 받으셔야 되고 점검도 받으셔야 되고 안전시설물도 설치하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본사 차원의 안전 관련된 예산 편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의 1회 이상을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평가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되고 평가에 따른 결과가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반영되는 체계가 없다 하더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개선 조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안전보건관리자라든가 산업보건위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전담 안전관리자는 120억 이상 공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800억 이상 현장에 대해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50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에는 6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안전관리자라는 것은 꼭 전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시면서 안전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겸직 형태의 안전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0억 미만이 된 경우에는 120억 미만 공사부터 60억까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120억 이상 공사와 관련해서는 안전 업무만 하실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선임이 돼 있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생 종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안전보건협의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장에서 그런 안전보건협의체라든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보건에 대한 제한제도라든가 아침에 하시는 TBM 활동이라든가 이런 시간 등을 통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의견도 받으시고 안전에 대한 개선 조치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보고도 하셔야 되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서류적으로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발생 등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발생 등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미리 연습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연습을 할 수 있는 주기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업 중지 등의 대응 조치, 피해자의 구호 조치, 피해 방지 방안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3자 도구 변경 위탁 시에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청업체라고 한다면 원청업체로서 하도급받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이 하도급업체들과 관련해서 안전보건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업장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해방과 관련해서 재해방 조치 능력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하도급체가 또는 내가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도급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에서는 재해방에 대한 조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보고를 받았거나 점검을 해보셨는데 미이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채용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육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미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구변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배하거나 관리를 통해 관리가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내 근로자가 아니라도 내가 하도급 업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만약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의 대상이 다르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이 사업주라든가 안전보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돼 왔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우리가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죠. 25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그래서 현장 소장님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일반적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망재해가 발생했는데 주식회사 무슨 건설이다, 법인이다 라고 한다면 처벌은 법인인 사업주와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현장 소장님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경영책임자 등은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와 현장 소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 등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사망재해가 발생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이니까 이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10억 이하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재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5배 이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명시되어 있죠. 한 3억의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을 하셔서 한 3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한다면 그 손해액이 산정을 해봤더니 3억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거기서 곱하기 5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5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유족과 사망재해에 따른 유족과 합의를 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손해배상 금액이 많이 인상된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뭘 준비하냐 서류적으로 본다면요. 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안전보건 계획서라든가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승인 문서라든가 경영방침과 목표를 게시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서류적으로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설치했는지 이런 경우는 뭐 조직도라든가 업무 분장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설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과 사용 내역서 이런 경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필요한 권한 예산을 부여하고 충실성 등이 평가되고 있느냐. 현장별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평가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안전보건 관리자라든가 산업보건이 등의 정해준 수 이상으로 배치되고 있느냐.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 배치 현황표라든가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신고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자, 종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느냐. 뭐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서가 있는지, 제한제도 이행 결과 보고서,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거나, 현장 TBM 활동 일지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그리고 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조치 매뉴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비상조치 대응 매뉴얼, 비상조치 대응 훈련 계획서, 비상조치 대응에 따른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서식으로 우리가 사업장에 일정한 양식으로 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입증이잖아요.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잘 입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입증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잘 입증하신다면 우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대표이사로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이 뭐 근로자의 임의적 사고일 수도 있고 사업장의
점검을 잘하고 있는데 현장에 안전관리 소홀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서 대표이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구축 이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노동관계법에 개선된 내용과, 그리고 정부 정책의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과 관련된 정책의 로드맵,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된 로드맵,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도가 건설회사들에게는 좋은 시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 관리자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를 잘 하신다면 이것 또한 사업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노동 관련된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